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해방 후 1950년대의 면방직업이라는 주제로 면방직업의 재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방 이전 조선의 면방직업은 전시 경제 체제기에 들어 자급이 가능할 만큼 성장한 바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해방 후에 발행된 조선경제연보, 조선경제통계열람, 잡지 조선경제 등에 실린 1936년에서 1942년까지의 각 직물별 자급률 수치 중 1937년과 1938년의 값을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자급률은 생산량의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것을 소비량으로 가정한 다음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1930년대 말이 되면 무역이 축소되면서 자급이 강제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1938년까지의 값만 제시했습니다. 이 시기 면직물 다음으로 자급률이 높았던 마직물이 70% 정도였고 나머지 직물들은 모두 50% 이하였습니다. 견직물은 40% 정도, 레이온 직물은 20% 정도, 그리고 모직물은 아예 생산이 없어서 0%였습니다. 이로부터 당시 조선인의 의생활이 얼마나 수입 직물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면직물이 자급이 가능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까지 고려하면 저급품은 생산한 것 중 일부를 만주국 등 중국 쪽으로 수출했고 고급품은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 소비되는 면직물은 모두 조선에서 생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양적으로 자급을 이루었다는 것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면방직업의 자급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노에서 소비되는 직물의 절반 이상이 면직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1937년의 직물별 소비 구성입니다. 해방 이전에 간행된 식은조사월보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앞에 해방 이후 자료에 실린 수치와 약간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생산량의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것으로 해방 이후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면직물이 2.6억 평방야드로 6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온 직물로 26%였습니다. 마직물, 견직물, 모직물은 양으로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견직물의 경우 면직물이나 레이온 직물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더 비율이 커질 것입니다. 1945년 조선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해방은 일본에 의존하던 조선의 무역 구조를 붕괴시켰고 그에 따라 조선의 거의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일본에서 수입하던 일본 물건들 또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하던 제3국의 물건들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출도 끊기면서 제3국에서 직접 물건을 사오는 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면방직업의 경우 해방 이전에도 전시 통제 경제기에는 외국 원면을 수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전시 통제 경제기에는 조선산 면화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농촌의 면화 판매 체계가 붕괴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시 경제하에서 면화 재배와 수집은 상당한 강제성을 띠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자 농민들의 반발로 면화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 해방으로 일본인 경영자와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귀환하게 된 것도 면방직업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38년 즈음에 자급을 이뤄낸 4대 방체제, 즉 조선방직, 경성방직, 도요방적, 가네가우치 방적 중 경성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모두 일본인 회사였고 이들 5개 공장의 기술자는 거의 일본인이었습니다. 화면의 표는 각 회사 공장에 근무한 고급 기술자, 즉 전문학교 출신의 기술자들의 수를 민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입니다. 조선인 회사였던 경성방직에 근무한 고급 기술자는 모두 조선인이었지만 나머지 3 회사에 근무한 고급 기술자는 거의 일본인이었습니다. 고급 기술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춘 숙련공들도 일본인 공장에서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이후 한국을 점령한 미군은 군정을 세웠습니다. 미군정은 일본인들에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인 경영자와 일본인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빠져나가게 되자 원래 일본인 회사의 공장들이었던 곳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분단은 면방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그다지 영향은 없었습니다. 사대방의 6개 공장이 모두 남한, 즉 서울, 인천, 광주, 부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40년대 들어 일본 본토의 폭격 피해를 피해 조선으로 면방직 공장이 이전하거나 일단 설비만 옮겨놓은 것도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남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 측면에는 분단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방 이전에 지금의 북한 지역에는 곳곳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의 남한 지역에는 발전 설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지역과 가까운 서울과 경기도는 해방 이후에도 북한의 송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으로 송전은 원활하지 않았고 1948년 5월에는 일방적으로 송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력난은 분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력발전 설비가 부족한 남한 지역에서는 화력발전을 해야 했는데 해방으로 무역구조가 붕괴됨에 따라 발전 연료인 석탄을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군정은 점령 이후 경제난이 발생하자 필수 재화들의 공급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을 임명해 경영 정상화를 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속기업체란 해방 이전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기업체로서 미군정은 일본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귀속재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관리했습니다. 귀속재산 중에서 기업체를 귀속기업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전 면방직 공장 중 경성방직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 공장은 귀속기업체가 되어 관리인이 임명되었습니다. 1948년 8월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귀속기업체의 민간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방직 기업체들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불화 작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귀속기업체인 채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민간에 불화되기 전까지 귀속 면방직 공장들의 관리인이 된 사람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그전 행적은 다양했습니다. 경성방직에 근무했던 기술자도 있었고 경성방직이 만주국에 설립했던 남만방직의 격리 담당자도 있었고 조선방직에 근무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미군정 내에서 방직과장이나 공업국장을 맡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화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공장에서 관리인이 대여섯 번씩 바뀐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미군정 시기에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영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공장별로 설비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해방 이전 4대방, 즉 조선방직, 경성방직, 도요방적, 가네가우치 방적 외에도 구레하 방적, 다이니혼 방적, 군제 방적, 대꼬쿠제마 등 낯선 이름들이 보입니다. 모두 1940년대 들어 일본 본토의 폭격 피해를 피해 옮겨온 공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건물만 건설하고 기계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해방 후 귀속 면방직 공장들은 관리인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같은 회사의 공장이었던 곳들도 분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가네가우치 방직의 광주 공장은 전남 방직이 되고 영등포 공장은 고려 방직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전에 기계 설치를 마치지 못했던 공장들은 때로는 기차역 창고에 쌓여있던 기계들을 설치했습니다. 대전 방직, 대한 방직, 고려 방직 춘천 공장이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군제방적 대구공장은 방기 약 2만 추가 해방 이전에 설치되었지만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모두 소실되었는데 전쟁 전까지 다시 2만 추를 설치했습니다. 4대방 공장 중 일부도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표의 가장 아래에 있는 두 공장은 새로 생긴 면방직 공장입니다. 안양의 금성방직은 원래 레이온 직물 공장이었던 조선직물 부지 일부를 훗날 쌍용그룹의 창업자인 김성곤이 임차해 면방직 공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성곤은 해방 이전에 대구에서 비누 공장을 경영한 바 있습니다. 대구의 3호 방직은 귀속 기업체와는 무관하고 해방 이전에는 편직업, 즉 양말과 네일을 생산하던 정재호가 해방 이후에 신설한 것입니다. 이처럼 설치되지 않았던 기계들이 기존 공장 또는 신설된 공장에 설치됨에 따라 면방직업은 해방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방기에 대해서만 정리했습니다만 짓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발발한 전쟁은 그러한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추이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1930년대 말부터 1950년대까지 면사와 면포의 생산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산업은행에서 발간한 한국의 산업 시리즈에 실려있는 통계인데 면포의 단위가 필로 되어 있습니다. 필은 제품에 따라 장폭이 달라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면방직 공장에서 생산하는 면포는 1필에 약 39평방야드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방 이전에도 전시경제의 도입에 따라 면사와 면포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942년부터 1944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46년부터 1948년까지를 보면 면사와 면포 모두 생산량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과 분단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방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945년 9월부터 경성방직과 가네가우치 방직의 광주 공장이 조업을 개시했고 1946년부터는 거의 모든 공장이 조업을 개시했습니다. 원료는 해방 이전에 창고에 확보해 놓은 원면을 이용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 단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1947년부터는 미국 원조로 원면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방적 부문의 설비 운전율은 1947년 53%, 1948년 57%, 1949년 67%로 점차 상승했습니다. 직포 부문의 설비 운전율도 각각 55%, 56%, 72%로 점차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1949년에도 해방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1950년 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1940년대 후반 면방직업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950년대 면방직업의 실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